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에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혹시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약속을 잡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연결이 미덕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연결 때문에 나 자신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로 가득 찬 머릿속에는 정작 나를 위한 자리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레노카 가브라니의 혼자의 시간으로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이라고요. 이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어떻게 내면을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기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 지쳐 있다면 이제 외부의 소음을 끄고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나를 찾아가는 고요한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자기애는 자기 이해와 함께 자란다.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이나 원리 또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알려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수학 문제처럼 정답을 맞췄다며 책을 덮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인간이다. 그렇다.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강조해야 할 것 같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인간은 빠르게 변화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진화한다. 선호도가 바뀌고 업무 스타일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어제 효과가 있었던 것이 내일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3개월 전에는 좋아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6개월 전에는 꼭 들어맞았던 시간 활용법이 지금은 소용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나는 당신에게 단지 멋지게 들리고 잠깐의 영감만 주는 막연한 조언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 조언은 결국 당신에게 죄책감만 느끼게 할 뿐이다. 물론 당신이 이 책을 펼쳐든 만큼 내가 당신에게 효과적인 무언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일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3주짜리 프로젝트도 아니다. 아마 평생에 걸친 여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산만한 세계에 살고 있다. 남들이 다 갖고 있고 다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하지 않던 것을 원하게 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항상 소음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서는
내면 깊은 곳의 목소리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강조컨대 자신을 아는 것 다음으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또한 평생에 걸친 숙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내게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매일 실천해 온 습관인데, 이제 당신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당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하나의 마음, 즉, 당신 자신의 마음과 대면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평화롭게 여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처벌로 여긴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은 인생에서 잘못됐거나 혹은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로 당신을 끌어당긴다. 당신의 마음은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기 위해 꾀를 부리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모두 집에 갇혀 있을 때 나는 내 마음 속에서 많은 탐구를 했다. 처음에는 벌을 받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1분마다 생겨나는 수천 가지 생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이 절대로 잠들지 않고 항상 나에게 걱정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를 밀어넣어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굳이 이어가는 이유가 이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자신에게 무엇을 행할지, 무엇을 믿게 할지 몰라 불안해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게끔 밀어붙일까봐 두려워한다. 나는 혼자 있으면서 그 마음의 소리가 듣기 싫어 별로 내키지 않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고 만나자 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가 말한 대로다. 많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나쁜 관계로 향한다. 나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내가 조금만 더 유념하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잔인하고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내 마음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생겨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이 나를 자극하는지를 끊임없이 떠올렸다. 한때는 밝히기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였다. 마음과의 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마음은 어리석지도 않고 내가 물리쳐야 할 적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내면에는 너무 많은 것이 묻혀 있고 대부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감정이기에 사람들은 그것들과 만나기를 두려워할 뿐이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 당신의 마음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과 직면한다 해도 그것들 중 당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마음을 침묵시킬 방법을 찾는 대신 마음이 보여주는 것을 직접 마주하라. 나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 특정 상황마다 튀어나오는 못난 행동 패턴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이제 내 마음은 두렵지가 않다. 오히려 그것들을 발판 삼아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알아가자. 혼자 있을 때는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의 선택, 하나의 행동, 하나의 사고 패턴만을 마주한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가 더 쉬워진다.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과 마주 앉거나 자기 생각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거기다 수년간 모른 채로 놓아두었기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방대하게 쌓여 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생각하다 보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 곧이어 마음이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몇 년 전에 했던 나쁜 행동, 후회와 실수가 당신 마음속에 임대료도 내지 않고 살고 있다가 마침내 당신이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그날에 걱정거리를 딱 제공할 수도 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나쁜 생각들이 반복해서 떠오를 수도 있다. 대부분 이 모든 것을 직면할 용기를 짜내지 못하기 때문에 멍하니 넷플릭스를 보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등 단기적인 즐거움을 통해 그 생각들을 잠재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사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만나도 그들에게서 안정과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다.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내면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일인가? 한 가지 약속하자면 일단 당신이 모든 것을 직면하고 숨겨두었던 모든 껍질을 벗겨내고 마음을 위협하던 모든 것을 인정하면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다. 이제 당신 안에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당신 스스로에게 줘라.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모든 것들, 받아들이기 두려운 모든 생각들, 했거나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모든 결정과 마주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어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면 꼭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매일 최소 10분에서 15분만이라도 자신의 영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나를 알 수 있는 시간. 가식이 필요 없는 시간. 어떤 판단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말이다. 세상의 꼬리표 너머에 있는 자신을 찾기.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너희는 다 세상의 왕이나 여왕인 양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 나이만큼, 그러니까 18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1분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거나 쌓아온 세상의 꼬리표가 아니라 진짜 너희 자신을 의미하는 거야. 당시에 나는 선생님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영성과 심리에 관한 책을 수없이 읽고 탐구하며 내 영혼의 주의를 기울인 지금의 나는
진짜 내 모습이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타이틀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이 던져준 꼬리표의 집합체가 되어버렸다.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이라는 꼬리표, 혹은 슬프거나 행복해 보인다는 시각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사랑스럽거나 꼴보기 싫거나 또 실패한 사람 또는 성공한 사람, 작가나 변호사, 아름답거나 추한 외모, 똑똑하거나 멍청하거나 혹은 도움이 되거나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등의 수많은 꼬리표. 그리고 이 대단한 꼬리표 목록은 당신이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 이야기를 하니 탄생이 생각난다. 당신과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꼬리표에서 자유로웠다. 우리에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그 순간 그곳에 있었을 뿐이다. 아마도 이것들이 사람들이 아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일 것이다. 아기와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아기는 사람을 특정 꼬리표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아기는 키 크고 젊은 백인 여성이 나를 안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아기는 멍청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기는 과거의 실수, 미래의 가치, 피부색, 종교, 사회적 지위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아기는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귀여운 생명체일 뿐이다. 사람들은 아기가 웃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다 아기가 웃으면 마치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행복해진다. 왜 그럴까? 행복은 아기 곁에 있을 때 왜 그렇게 얻기 쉬울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왜 우리는 순수해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역시 아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아기가 조금 더 귀엽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조금 더 매력적이었을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눈앞에 있는 아기를 다른 아기와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기는 당신의 코 모양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은행 잔고가 제로라는 사실과도 관계없이 진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될 수 있고 아기도 당신으로부터 어떤 삶의 조언이나 판단을 받지 않고도 그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한때 아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누군가 우리를 품에 안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사랑을 전하던 시절이 있었다. 한때 우리는 모두 안전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아기였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꼬리표도 달지 않고 그들이 완전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게 해주곤 했다. 어떤 개념, 사건, 시스템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의문을 품게 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비롯됐을지도 모른다. 더 많은 꼬리표를 모아 붙일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사회는 당신을 상자에 넣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상대로 더 쉽게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흑인이면 이 미백 크림을 사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그 꼬리표대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가두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체제에서는 어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이 틀을 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신과 타인을 자유롭게 하라. 내가 10살 무렵이었던가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던 게 기억난다. 내가 우리 집안의 다른 여자애들만큼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상을 당해 모였는데 누군가를 평가하느라 바쁘다니. 당신애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17살 때까지 내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알았다. 나는 못생겼다 라는 꼬리표가 마음에 찍힌 탓에 내 자신감은 17살 때까지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이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꼬리표를 받고 그 꼬리표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그 짐을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마음에 새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던져준 모든 꼬리표, 우리 영혼에 붙인 꼬리표를 내려놓기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꼬리표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사람을 정의하지 말자. 사람들을 상자에 넣지 말자.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말자. 내가 붙인 꼬리표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좋든 나쁘든 꼬리표를 붙이려 한다면 즉시 마음속으로 되뇌자. 아, 또 내게 새로운 꼬리표를 붙이는군. 하지만 난 원하지 않아. 특정한 꼬리표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하면 모든 초점이 그 한 가지에 맞춰진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잘못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나에게 작가라는 꼬리표를 붙인다면 나는 내 책의 판매 부수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책을 좋아했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작가인 걸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한 사람이나 특정 관계에 애착을 갖게 되면 그 사람 혹은 그 관계가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기 시작한다. 곧 우리의 삶은 그들에 의해 통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관계가 끝날 때 우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날 수 있다.
그런 관계는 연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쁜 딸 혹은 아들이 될까? 당신은 그저 꼬리표와 라벨의 모음인 존재일 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정한 딸, 사랑하는 연인, 좋은 형, 든든한 친구, 성공한 작가 등 사회에서 인정받는 좋은 꼬리표를 모으는데 평생을 보내야 할까?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바빠서 친구들에게 상처 주면 어쩌지?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내 책이 잘 안 팔리면? 그럼 글 쓰는 걸 그만둬야 할까? 나는 우리가 세상의 타이틀을 넘어선 존재라고 믿는다. 특정 단어가 우리의 핵심적인 존재를 정의할 수는 없다. 하나의 꼬리표로는 당신이나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여행한 모든 장소,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 우리가 읽은 모든 글의 한 조각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의 흔적을 남기며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의 개성을 그려낸다.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 사랑하는 사람, 모험적인 경험, 읽었던 책과 자주 찾았던 공간, 좋아하는 음식과 사소한 습관들, 이와 같은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지각과 성격을 형성한다. 하나의 꼬리표에 매몰되면 우리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새 장 안에 가두게 된다. 어쩌면 그래서 당신과 나에게 자신만의 고유성이 남아있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나는 우리의 개성이나 존재 전체가 한 사람 한 가지의 사실 혹은 한 가지 꼬리표를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의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한다. 이는 아무도 우리를 세상에 가둘 수 없는 것과 같다. 누군가 우리를 정의하려고 해도 우리의 성격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것과도 같다. 사람들이 나더러 레노카는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훌륭한 작가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레노카는 독자들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도록 글을 쓴다. 그녀는 인간의 마음 너머에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우주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종종 맑은 하늘을 바라보곤 한다.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의 한 방울을 마치 천국의 일부인 것처럼 여기며 마신다. 사람들이 나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걸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다. 당신은 더 제대로 살 수 있다.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잠시 멈춰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앞서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한다. 모든 노래, 모든 책, 모든 기사, 모든 동영상, 모든 생각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진화한다. 그러므로 앉아서 자신을 한번 정의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스스로를 알고 싶다면 평생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강조컨대
이 사실은 부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특정 꼬리표를 넘어선 존재다. 아무도 당신에게 라벨을 붙일 수 없다. 정의할 수 없는 존재가 되라. 매일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질 만큼의 개성을 만들어갈 동안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게 만들어라. 오늘은 제가 목감기에 걸린 상태로 낭독을 하게 되어서 조금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에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혹시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것 같아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약속을 잡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연결이 미덕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연결 때문에 나 자신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로 가득 찬 머릿속에는 정작 나를 위한 자리가 없죠.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레노카 가브라니의 혼자의 시간으로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이라고요. 이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어떻게 내면을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기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에 지쳐 있다면 이제 외부의 소음을 끄고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나를 찾아가는 고요한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자기애는 자기 이해와 함께 자란다.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이나 원리 또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알려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수학 문제처럼 정답을 맞췄다며 책을 덮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인간이다. 그렇다.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강조해야 할 것 같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인간은 빠르게 변화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진화한다. 선호도가 바뀌고 업무 스타일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어제 효과가 있었던 것이 내일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3개월 전에는 좋아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6개월 전에는 꼭 들어맞았던 시간 활용법이 지금은 소용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확실한 것은 나는 당신에게 단지
멋지게 들리고 잠깐의 영감만 주는 막연한 조언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 조언은 결국 당신에게 죄책감만 느끼게 할 뿐이다. 물론 당신이 이 책을 펼쳐든 만큼 내가 당신에게 효과적인 무언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당신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일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3주짜리 프로젝트도 아니다. 아마 평생에 걸친 여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산만한 세계에 살고 있다. 남들이 다 갖고 있고 다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하지 않던 것을 원하게 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 항상 소음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서는 내면 깊은 곳의 목소리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강조컨대 자신을 아는 것 다음으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또한 평생에 걸친 숙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내게 도움이 되었던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매일 실천해 온 습관인데 이제 당신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당신의 마음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하나의 마음, 즉 당신 자신의 마음과 대면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평화롭게 여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처벌로 여긴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은 인생에서 잘못됐거나 혹은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로 당신을 끌어당긴다. 당신의 마음은 불필요한 걱정을 만들기 위해 꾀를 부리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모두 집에 갇혀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많은 탐구를 했다. 처음에는 벌을 받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1분마다 생겨나는 수천 가지 생각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이 절대로 잠들지 않고 항상 나에게 걱정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를 밀어넣어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굳이 이어가는 이유가 이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자신에게 무엇을 행할지, 무엇을 믿게 할지 몰라 불안해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게끔 밀어붙일까봐 두려워한다. 나는 혼자 있으면서 그 마음의 소리가 듣기 싫어 별로 내키지 않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고 만나자 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가 말한 대로다. 많은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나쁜 관계로 향한다. 나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내가 조금만 더 유념하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잔인하고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내 마음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생겨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이 나를 자극하는지를 끊임없이 떠올렸다. 한때는 밝히기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였다. 마음과의 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마음은 어리석지도 않고
내가 물리쳐야 할 적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내면에는 너무 많은 것이 묻혀 있고 대부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감정이기에 사람들은 그것들과 만나기를 두려워할 뿐이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 당신의 마음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과 직면한다 해도 그것들 중 당신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마음을 침묵시킬 방법을 찾는 대신 마음이 보여주는 것을 직접 마주하라. 나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 특정 상황마다 튀어나오는 못난 행동 패턴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이제 내 마음은 두렵지가 않다. 오히려 그것들을 발판 삼아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알아가자. 혼자 있을 때는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의 선택, 하나의 행동, 하나의 사고 패턴만을 마주한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가 더 쉬워진다.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과 마주 앉거나 자기 생각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거기다 수년간 모른 채로 놓아두었기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방대하게 쌓여 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생각하다 보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 곧이어 마음이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몇 년 전에 했던 나쁜 행동, 후회와 실수가 당신 마음속에 임대료도 내지 않고 살고 있다가 마침내 당신이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그날에 걱정거리를 딱 제공할 수도 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만 나쁜 생각들이 반복해서 떠오를 수도 있다. 대부분 이 모든 것을 직면할 용기를 짜내지 못하기 때문에 멍하니 넷플릭스를 보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등 단기적인 즐거움을 통해 그 생각들을 잠재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사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만나도 그들에게서 안정과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다.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내면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일인가? 한 가지 약속하자면 일단 당신이 모든 것을 직면하고 숨겨두었던 모든 껍질을 벗겨내고 마음을 위협하던 모든 것을 인정하면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다. 이제 당신 안에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당신 스스로에게 줘라.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모든 것들, 받아들이기 두려운 모든 생각들, 했거나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모든 결정과 마주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어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면 꼭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매일 최소 10분에서 15분만이라도 자신의 영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나를 알 수 있는 시간. 가식이 필요 없는 시간. 어떤 판단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말이다. 세상의 꼬리표 너머에 있는
자신을 찾기.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너희는 다 세상의 왕이나 여왕인 양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 나이만큼, 그러니까 18분 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1분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거나 쌓아온 세상의 꼬리표가 아니라 진짜 너희 자신을 의미하는 거야. 당시에 나는 선생님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영성과 심리에 관한 책을 수없이 읽고 탐구하며 내 영혼의 주의를 기울인 지금의 나는 진짜 내 모습이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타이틀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이 던져준 꼬리표의 집합체가 되어버렸다.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이라는 꼬리표, 혹은 슬프거나 행복해 보인다는 시각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사랑스럽거나 꼴보기 싫거나, 또 실패한 사람 또는 성공한 사람, 작가나 변호사, 아름답거나 추한 외모, 똑똑하거나 멍청하거나 혹은 도움이 되거나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등의 수많은 꼬리표. 그리고 이 대단한 꼬리표 목록은 당신이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 이야기를 하니 탄생이 생각난다. 당신과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꼬리표에서 자유로웠다. 우리에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그 순간 그곳에 있었을 뿐이다. 아마도 이것들이 사람들이 아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일 것이다. 아기와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보자. 아기는 사람을 특정 꼬리표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아기는 키 크고 젊은 백인 여성이 나를 안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아기는 멍청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기는 과거의 실수, 미래의 가치, 피부색, 종교, 사회적 지위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아기는 그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귀여운 생명체일 뿐이다. 사람들은 아기가 웃을 수 있도록 재미있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다 아기가 웃으면 마치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행복해진다. 왜 그럴까? 행복은 아기 곁에 있을 때 왜 그렇게 얻기 쉬울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왜 우리는 순수해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역시 아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아기가 조금 더 귀엽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조금 더 매력적이었을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눈앞에 있는 아기를 다른 아기와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기는 당신의 코 모양이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은행 잔고가 제로라는 사실과도 관계없이 진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당신이 될 수 있고, 아기도 당신으로부터
어떤 삶의 조언이나 판단을 받지 않고도 그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한때 아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누군가 우리를 품에 안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사랑을 전하던 시절이 있었다. 한때 우리는 모두 안전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아기였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꼬리표도 달지 않고 그들이 완전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게 해주곤 했다. 어떤 개념, 사건, 시스템이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의문을 품게 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는 능력,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신이나 타인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꼬리표가 우리에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비롯됐을지도 모른다. 더 많은 꼬리표를 모아 붙일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사회는 당신을 상자에 넣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을 상대로 더 쉽게 물건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흑인이면 이 미백 크림을 사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그 꼬리표대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가두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체제에서는 어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우리가 이 틀을 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자신과 타인을 자유롭게 하라. 내가 10살 무렵이었던가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던 게 기억난다. 내가 우리 집안의 다른 여자애들만큼 예쁘게 생기지 않았다는 말이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상을 당해 모였는데 누군가를 평가하느라 바쁘다니. 당신애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17살 때까지 내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 잘 알았다. 나는 못생겼다 라는 꼬리표가 마음에 찍힌 탓에 내 자신감은 17살 때까지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이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꼬리표를 받고 그 꼬리표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그 짐을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마음에 새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던져준 모든 꼬리표, 우리 영혼에 붙인 꼬리표를 내려놓기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꼬리표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사람을 정의하지 말자. 사람들을 상자에 넣지 말자.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말자. 내가 붙인 꼬리표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좋든 나쁘든 꼬리표를 붙이려 한다면 즉시 마음속으로 되뇌자. 아, 또 내게 새로운 꼬리표를 붙이는군. 하지만 난 원하지 않아. 특정한 꼬리표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하면 모든 초점이 그 한 가지에 맞춰진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잘못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나에게 작가라는 꼬리표를 붙인다면 나는 내 책의 판매 부수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책을 좋아했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누군가 내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작가인 걸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한 사람이나 특정 관계에 애착을 갖게 되면 그 사람 혹은 그 관계가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기 시작한다. 곧 우리의 삶은 그들에 의해 통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관계가 끝날 때 우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날 수 있다. 그런 관계는 연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어머니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쁜 딸 혹은 아들이 될까? 당신은 그저 꼬리표와 라벨의 모음인 존재일 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정한 딸, 사랑하는 연인, 좋은 형, 든든한 친구, 성공한 작가 등 사회에서 인정받는 좋은 꼬리표를 모으는데 평생을 보내야 할까?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바빠서 친구들에게 상처 주면 어쩌지?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내 책이 잘 안 팔리면? 그럼 글 쓰는 걸 그만둬야 할까? 나는 우리가 세상의 타이틀을 넘어선 존재라고 믿는다. 특정 단어가 우리의 핵심적인 존재를 정의할 수는 없다. 하나의 꼬리표로는 당신이나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우리가 여행한 모든 장소,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 우리가 읽은 모든 글의 한 조각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의 흔적을 남기며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의 개성을 그려낸다.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 사랑하는 사람, 모험적인 경험, 읽었던 책과 자주 찾았던 공간, 좋아하는 음식과 사소한 습관들, 이와 같은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지각과 성격을 형성한다. 하나의 꼬리표에 매몰되면 우리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를 세상 안에 가두게 된다. 어쩌면 그래서 당신과 나에게 자신만의 고유성이 남아있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나는 우리의 개성이나 존재 전체가 한 사람, 한 가지의 사실, 혹은 한 가지 꼬리표를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의할 수 없는 존재여야 한다. 이는 아무도 우리를 세상에 가둘 수 없는 것과 같다. 누군가 우리를 정의하려고 해도 우리의 성격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리는 것과도 같다. 사람들이 나더러 레노카는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훌륭한 작가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레노카는 독자들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도록 글을 쓴다. 그녀는 인간의 마음 너머에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고 우주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종종 맑은 하늘을 바라보곤 한다. 그녀는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의 한 방울을 마치 천국의 일부인 것처럼 여기며 마신다. 사람들이 나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걸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다. 당신은 더 제대로 살 수 있다. 말로는 다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잠시 멈춰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앞서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한다. 모든 노래, 모든 책, 모든 기사, 모든 동영상, 모든 생각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진화한다. 그러므로 앉아서 자신을 한번 정의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스스로를 알고 싶다면 평생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강조컨대 이 사실은 부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특정 꼬리표를 넘어선 존재다. 아무도 당신에게 라벨을 붙일 수 없다. 정의할 수 없는 존재가 되라. 매일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질 만큼의 개성을 만들어갈 동안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게 만들어라. 오늘은 제가 목감기에 걸린 상태로 낭독을 하게 되어서 조금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